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 어렵사리 열렸지만요. 회담 이후에도 지금 여야는 지금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회담 이후 여야 상대 측의 태도를 지적을 하면서 엇갈린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 이렇게 회담 전에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거부 의사만 밝히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이 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대통령하고 저희 여당이 야당과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야당 대표는 뭔가 싸우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고 사실상 국정을 포기하라고 협박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야당 대표로서 여당을 존중하고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글쎄요, 대화에 물꼬를 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경청을 하겠다고 이 대표를 초청해 놓고 본인 이야기만 했다, 우이독경이다, 뭐 이런 비판을 했어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양측이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앞으로 좀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를 위해서는 양측이 그래도 한 발짝씩 물러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어쨌든 만약에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많이 경청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 민주당에서 잘 들어주셨습니다 할까요? 저는 듣기만 했다라고 또 아마 비판을 했을 겁니다. 거꾸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일단 뭐 양측이 소통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한 것은 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좀 의제를 축약해 갖고 적은 의제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뒀다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야당의 문제 제기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16개 제가 세봤더니 요구사항만 한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나열만 했지 진짜 뭘 해달라 이것만큼은 들어달라라는 어떤 우선순위가 좀 없었던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뭐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뭐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메라 빠진 후에 비공개 비공개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양쪽에서 나오는 이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 야당은 뭐 상당히 이제 좀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수회담이 크게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1인당 25만 원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 전 접근이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단지 그래도 윤 대통령이 그 선별 지원 정도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분에게 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거든요. 대상은 특정해서 주자 이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완전히 부정했던 것과 좀 다른 스탠스죠. 그런 점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고 단지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 게 어땠을까. 그게 아마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변하려 하는구나라는 하나의 그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야당이 지금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마이웨이식이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쓸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망스럽다라든지.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의 의지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우이독경, 마이웨이 뭐 이런 얘기 사실 잘 안 쓰는 말들인데 그런 게 좀 상대를 자극하는 것 같아서 일단 만났으니까 앞으로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시고 그런다고 하니까 또 만날 기회를 자꾸 마련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영수회담은 큰 성과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성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의대 증원에 관해서는 약간 의견이 있었죠. 모호해진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종종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앞으로 더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저는 끝나자마자 대통령실 쪽 입장과 민주당 입장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측에서는 일단 만남 자체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또 예. 또 다른 어떤 만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어떤 논평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 쪽 입장은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5월 달에 만약에 특검법 등을 국회에서 강행을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강행을 해서 예. 대통령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다음 이렇게 뭐랄까요? 또 다른 어떤 회담이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조금은 좀 여유 있었으면 승자의 여유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이 마지막에 5월달 그 한 달 남은 그 기간 동안 굳이 쟁점 법안을 올려갖고 싸우는 모습으로 하나의 어떤 21대 국회가 끝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시 회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22대 국회 시작을 아예 또 이렇게 충돌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조금은 대통령실에 여지를 두면서 대화를 계속 해나가는 어떤 열린 자세가 야당한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도 이 후속 회담이 연결돼 있다, 연동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저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요거 하나만 좀 대통령실 상황을 짚어보죠. 윤 대통령 회담에서요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거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심을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것을 이제 검토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권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민정이라는 게 원래 그 민정 시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시민의 그리고 과거에는 옛날에는 백성들의 이제 상황을 좀 알아보겠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 대통령이 암행도 나가고 예. 또 암행어사도 파견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직기강 사정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과거의 민정수석실이 그러한 의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기관들을 이제 장악하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실 폐지한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상황이 잘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그 여론의 동향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부활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실 폐지했다가 예. 1998년도인가요? 원노비 사건 있을 때 다시 부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예가 있는데 저는 그러려면은 정말로 그런 의도를 국민에게 보이려면 말이죠. 예. 민정수석을 검사 출신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또 민정수석을 또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하면 여전히 그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예. 사정기관 등을 통해서 뭔가 이걸 장악해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이유가 있다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일단 부활을 하겠다니까 뭐 하는 건데 또 수석을 일단 검찰 출신 좀 배제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 들어요. 알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하마평에 나오는 사람들은 검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뭐 민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맞추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까?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실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국민들의 뜻을 잘 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석실 하나의 어떤 문제라고 보아지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이 지금까지의 어떤 역대 정부의 청와대의 민정실과는 다르다. 민정수석실과는 다르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정수석실이 그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아마 뭐 검사 출신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찰관부터 사실 또 다시 임명을 해야 되고요. 감찰관 문제부터 국민들이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했구나라고 여겨질 만큼의 또 다른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 보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회 상황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5월 임시국회 첫날이던 어제요. 여야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법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반대하고 이제 글쎄요 22대 가기도 전에 막판에 이제 또 세게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최상병 관련 특검은 이게 우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었고 예. 결국 어쨌든 뭐 총선은 민주당이 승리했고 네.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사실 강하게 요구했던 거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예. 그래서 이건 뭐 21대 마지막 국회 때 하느냐 22대 때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전 여권에서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속된 말로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계속 민주당이 제기할 거라고요. 그럼 계속 피하는 쪽이 되고 수세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 점점 더 궁지에 몰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총선 민심이 있으니 21대 국회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쟁으로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22대 국회 가면 정쟁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정쟁이 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저는 21대 국회 때 그냥 야당이 요구하니 받겠다. 그런 태도, 그게 이제 국정기조의 변화 아니겠어요? 여당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국정기조 변화라는 건 무슨 대통령실 입장이긴 하는데 그 여건이 일단 뭔가 바뀌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은 좀 바뀌는 느낌이 들죠. 민정수석과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직접 소개하기도 하고 예. 영수회담 하자고 전화도 했으니까 뭐 영수회담 성과 별로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여당이 오히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당이 지금 태도가 스탠스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특검을 뭐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특검 이제 수사를 받은 그 후에 이제 받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공수처가 이 수사를 사실 굉장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도 공수처의 촉구, 수사를 빨리 해달라는 촉구부터 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데 예. 공수처가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특검법부터 만들자라는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수사가 하지 않았는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특검법부터 맨날 주장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전향적인 어떤 태도 변화 예. 저는 그 굉장히 고통이합니다. 그런데 일에는 무조건 순서가 있습니다. 예. 이 결과가 22대 총선이 이제 끝났고 그 결과가 한 달 후부터 이제 국회에서 새로운 어떤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달을 정쟁으로 지금 그냥 치닫겠다라는 어떤 상황이니까 저는 민주당도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이 상황 전체 상황을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도 못 가게 할 막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영수회담도 끝났고 네네. 이제 그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앞으로 뭐 소통을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절차는 이제 했으니까 예. 마쳤으니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아무튼 국민들 여론도 하자는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고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이기 위해서 김진표 의장이 결단해라, 국회 열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어제 민주당도 저도 뭐 이제 이쪽의 여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도 변화 촉구를 말씀드렸는데 민주당도 이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야당답게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인상은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총선에서 확인된 그런 민의를 전달하는 건 좋은데 예.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과할 정도로 의석을 이제 무기로 계속 의회를 그냥 한쪽으로 몰고 가려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런 걸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대 국회 곧 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제가 촉구합니다만 야당도 과도할 정도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모레입니다. 3일 예정됐던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던 김성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요. 송석준 의원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당사자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해왔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나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뭐 제가 뭐라고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닌데요. 어렵게 살아남은 저도 제가 우리 당에 새로운 환골 탈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누구라도 지금
나서서 맡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서 이른바 이제 구인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소야대 그러니까 108석을 가진 그런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네. 협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겠죠. 192석의 여권, 범여권을 상대로 예. 맞기 어려운 그런 그 직책인 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당이 지금 굉장히 배척간도의 어떤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역할을 한번 해서 이 당의 위기를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없을까? 두 번째는 선거에 패배한 정당은 사실상 활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정파끼리 얘기도 하고 또 이 당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라도 있어야 국민들이 그래 이 당이 일어설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하고 국민 여론밖에 사실 이 당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 예. 어떤 정파도 지금 이 수기를 하고 하면서 예. 주류 교체를 한번 해보자라고 나서지 않는다는 건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2년 후면 바로 또 지방선거입니다. 2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아예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월급쟁이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정권 평론가님께서도 이제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나오려고 하는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불출마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맡아야 할 중책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원내대표라는 게 사실 의원 개개인들에게는 대단히 영광된 자리죠. 그럼요. 원내 협상을 하는 자리고 예. 또 자신의 경력이 되는 자리인데 예. 아마 이 당의 구도가 이제 너무 이제 외소화됐고 이제 108석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예. 뭐 또 하나 이제 이철규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친윤, 핵심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철규 의원에게. 예. 그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하에 나오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의원들이. 예. 그래서 굳이 나오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원내 협상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원내 협상 어려워도 또 국회의원이고 원내 대표는 그 자체가 자신의 큰 정치적 자산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 당내 역학관계라는 게 여전히 그 친윤의 어떤 그 규정력이 작동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의원들이 이제 내심 이제 나서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 3선 됐는데 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근데 자꾸 이제 나오겠다는 사람이 자꾸 의사를 접는 걸 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단지 어쨌든 여당이 뭔가 활력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외소화돼 있고 축소돼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철규 의원 스스로가 이렇다면 내가 안 나가겠다 하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김태훈 충남지사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 지금 보시기에 9일까지 연기를 했지만 또 다시 새롭게 출마를 선언하고 이렇게 나올 사람은 없어 별로 보이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렇습니까? 당이 이제 힘드니까 연기난 것 같은데 그 며칠 사이에 새로 또 출마 선언을 하겠어요. 이철규 의원이 계속 나오는 한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평 변호사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 이야기면 심평 변호사가 말을 하는 걸 믿을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보면 지금 심평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신빙성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본인도 신빙성을 모르는 예. 그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굳이 지금 방송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게 얼마큼 이렇게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논평하는 것 자체가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심평 변호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성사되거나 결과로 이어진 부분이 있나요? 뭐 대통령이 출당한다니까, 예. 탈당을 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상 없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데 예. 문제는 멘토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멘토였다. 그거 하나로 대통령실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이 심평 변호사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 변호사가 지금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원들이 사실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 어떤 유언비어처럼 더 확산시키는 어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 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은 뭐 침묵하고 있다가 이 건에 관해서는 바로 얘기를 해서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나고 보면 됩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제가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왜 이분 얘기가 도대체 무슨 근거 없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대통령 멘토는 멘토였지 네. 이게 무슨 대단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이제 예민한 여권 내 예민한 문제 여러 번 언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서 예. 좀 이런 발언을 좀 자제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같은 여건이 어려운데 자꾸 이런 말이 나가봐야 그 내부에 자꾸만 자중질환만 생긴다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마치 자신이 이렇게 자가 발전해가지고 네. 당에 뭔가 자신의 그 전당대회 출마 때문에 연계해달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대단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요. 반응한 거라고 보여서 예. 심 변호사도 뭐 이런 부분은 좀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제해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내대표 문제도 그렇고요. 또 비대위원장도 돌고 돌아서 황우여가 되신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가 6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이 한 번도 그것을 뒤집은 적은 없거든요.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개월 동안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보면 예.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번복해서 전당대회에 나올 명분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현재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